오늘 자리가 이 1년 6개월 되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좀 다시 되돌아보고 어떤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교육과정 문제라든가 입시 문제라든가 입시 수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재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의 위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남은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좀 가늠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 발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교육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 담당 과장님들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들으니까 더 행정 집행이나 정책 추진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 재정이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또 뭐고 지방교육 재정은 뭘 칭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시도교육청 예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최근에는 이제 그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또는 이제 그 기재부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교육교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유초중등 교육, 지방 3으로 되어 있는 유초중등 교육과 평생교육 정도는 이제 그 쓰이는 재정을 의미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이제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그리고 자체 수입 및 기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한 15%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치면 자체 수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지자체 일반 자치와 이제 가장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한 80%가 넘게 그 중앙정부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왜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절대 비중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역사를 볼 때 이제 멀리서부터 말고 2005년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본국교부금 및 징역교부금 그리고 내국세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05년에 내국세 총액이 19.4%를 통합했습니다. 이때 의미가 뭐냐면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원 수도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도 2001년에 이제 70 교육 여건 개선으로 급작스럽게 이제 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이런 이제 19.4% 통합하면서 어쨌든 국가에서 교육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는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유특회계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교육세의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내국세 교부율이 20.79%로 최근에 이제 조정된 되었고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되면서 교육세를 또 떼어가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교육세가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한 1.5조에서 2조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제 교육세 수입이 한 5조 정도 되는데요. 남아 있는 건 이제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구조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국세와 그리고 교육세 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구성되고 또 여기에 이제 보통 교부금과 대비되는 특별교부금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부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이게 이제 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뭐 인건비나 뭐나 이제 다 해서 그 교육에 쓸 수 있는 그 해 당해년도에 교육에 쓰는 총 수요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뭐 쓰는 이제 교육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수요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자체 수입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재정 수입액이고요. 어쨌든 지방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 수혜에서 뺀 금액이 그게 기준재정 보통 교부금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시도별로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기준재정 수요액 자체가 마치 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누리과정 때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교육 예산 다 줬는데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 정부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냐? 부담을 하라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간에 이제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부금은 지방교육 재정의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시도전입감 등과 합쳐서 교육청에서 자주적으로 교육비 특별하게 예산을 수립 편성해서 그리고 이제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기준재정 수요액을 갖다가 마치 교육 예산을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총액으로 지급을 하면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 자주적으로 편성해서 시도의회 의결로 쓰는 것이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2012년과 16년에 유초중 고등학교 신설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가고 2015년도로 가면서는 시설 예산이 오히려 지금 신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절반까지 줄어드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부 중투를 통과를 해야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13년부터 14년, 15년 거치면서 재검토 그리고 이제 적정 비율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적정 비율이 63.9%에서 2016년에 달해서는 14.6%로 줄어듭니다. 대신에 재검토 비율이 60.7%입니다. 13년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를 짓지 않습니다. 학교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하고 수요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증축으로 짓지 않고 학교를 설립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증축을 옆에 있는 학교를 증축해서 때려박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지역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때 발생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 사태가 이제 지나가고 교부금 증가세가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21년에 그 세수 상황이 호전되면서 추경으로 6.4조를 비롯해서 7.1조 원이 2021년 9월에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소위 해서 교부금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교부금 폭탄이 벌어지게 돼서 사업을 급조하고 학교 운영비를 늘려 지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지나 아니면은 보수 언론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남아돈다, 흥청망청 이제 예산을 지출한다, 무분별하게 기금을 적립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이제 16조가 중간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세수 초과가 지나치게 이제 많이 발생하게 돼서 교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육청이 이제 공격을 받는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당하게 되고요. 2021년 하반기에 발표한 2단계 지방재정 분권 방안에 또한 이제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이 이제 포함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지방 재정 당국의 요구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이제 그 갈등이 극대화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3월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선거를 통해서 지금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갑자기 이제 180도 돌변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2022년 6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을 한 대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물론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고등교육 재원을 별도의 이제 국가 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부금에서 갖다 쓴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과 2022년에 교부금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좀 방어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5조 정도 원을 여기에서 이제 가져가게 됐고요. 그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유보 통합 문제가 이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월에 교육부에서 10대 핵심 추진 정책으로 발표한 것에서 이제 포함됐는데요. 유보 통합이요. 1월 30일에 발표한 유보 통합 추진 방안을 보면 사실상 이제 뭐 다른 이제 내용들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제 확정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유보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부금으로 한다. 이 내용만 유일하게 이제 확정지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왜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지가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진짜로 이제 유치원 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 통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공평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교부금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 좀 조치가 있었고요. 유보 통합의 이제 청사진과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전가시킨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보 통합 목적이 어디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교육부는 2026년까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5만 원 인상하면서 이 지방교육 재정에 이제 부담을 추가로 전가하고 있고요. 시도교육 간 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강행해서 내년부터 이제 만 5세부터 이제 부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기국회 내 유아통합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복지부 국고재원이 이제 4.9조 원이고요. 유특회계는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쳐도 지자체 예산에서 이제 국고 대형 투자가 3.1조 원, 그리고 자체 지원이 1.9조 원입니다. 뭐 시도교육청 예산도 이제 그대로 이제 간다고 쳐도요. 그리고 이제 또 통합 모델 적용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한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고나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고 쳐도 유지하거나 이제 이관한다고 쳐도 지자체 예산 합쳐서 이제 아까 대형 투자 3.1조 원, 자체 지원 1.9조 원 합치면 5조 원이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령 이제 유보 통합 모델을 아직 최종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거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 이제 사실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이관되는 게 이제 뭐 담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엄청난 금액이 잘못하면 이제 그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과거에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4조 원보다 배에 달하는 금액이 이제 교육청으로 전가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누리과정에서 겪었던 것처럼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 통합을 하지 말자. 어떤 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유보 통합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유보 통합을 하되 유보 통합 이전에 반드시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이 일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거대 국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쨌든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왔다는 점.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전액 다 그냥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점, 어떤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벌어지는지 반드시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에다가 국가 재정을 책임지도록 일부라도 반드시 꼭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좀 함께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 시간 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이 제대로 혁신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 집단, 저를 포함한 대학 교수들의 자기 혁신이 대전제인데 국민 여론은 대학 교수 집단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현 정부나 여당은 물론 어떤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대학 교수의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조직화를 꺼리는 성향 등에 더해서 고등교육 개혁은 막대한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어야 하므로 상황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등교육 개혁 방향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개혁 세력은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되찾아오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이뤄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성공 사례라도 만들어가면서 사회 전반의 운영을 바꿔야 하고 거기에 대학 혁신, 대학 개혁이 중요한 하나의 개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발제문을 만들던 시절 8월 9월에 서희초 등학교 사건으로 정말 전국의 초중등 교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사태가 엄청난 거기도 하고 또 이게 억눌려 있던 큰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도 참 그만한 문제가 있는데 대학 교육에는 그렇게 대학 교수들이 길가에 나서서 뭘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따로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서희초등학교의 그 심각한 문제 또는 우리 지금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려는 지나친 입시 경쟁과 경쟁 지상주의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행복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도 놓치는 그런 대학 구조조정을 넘어야 한다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 발제에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그 23페이지 3절부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대학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되게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읽어보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구조 개선 지원 법안들의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절에서 그 인문사회 학술 정책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5절에 전문 대학을 위한 대학 개혁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3페이지의 그 3절 1번의 법안 현황을 보면요. 현재 4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1년 전인 그 22년 9월 30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을 시작으로 올 1월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3월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다시 8월 18일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 발의로 4번째 법률안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률안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독소 조항이 발견되는 그리고 동일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정말 대학 개혁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어떤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대학 구조 개선 지원 법률안 4가지는 다 일부 위기 대학의 퇴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학 구조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현재 15년 후에는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의 한 40% 이상을 줄여야 되는 뭐 쉽게 말하면 절반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2절에 현재의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법안들보다도 후퇴했다고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사실은 2014년 4월에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사학 구조 개선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나왔었고요.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2015년 10월 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16년 6월 김성동 의원 대표 발의의 3개 법안이 나왔다가 국회 임기 종료로 다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이 3가지 법률안은 최소한 법률 앞부분에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 조항이 들어있기라도 했는데 현재의 4개의 법률안은 이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기 대학들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절차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급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의 4번째 단락입니다. 2016년에 나온 당시 여당 김선동 의원 법률안은 제26조 자녀재산 처분의 한도에서 법인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녀재산의 범위가 학생 등록금 환불에 문을 닫는 법인 또는 대학의 교직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또는 보상액 등등을 뺀 나머지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의된 야당 문정우 의원의 법률안을 보면 제18조에서 폐교대학은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재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 중단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면직 교직원에 대하여 자녀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 보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느슨하고 모호한 규정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B번 지역 차원의 대학 구조 개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거기 2번째 줄에 강덕구 의원 법안에 폐교대학 특별지원 지적 지정 조항이 있는데 이게 좀 특색이라면 특색입니다만은 실효성 없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 학생 편입학을 받을 적절한 대학 선정 및 행재정적 지원 명시, 교수당 학생 비율 개선을 위해 폐교대학 교원의 이직 지원, 또 심지어 폐교가 아니더라도 특정 학과나 학부 등을 이렇게 사업 양도해서 고조정할 수 있는 것 등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가야 하고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의 원칙과 방안, 전체적인 그림, 지역균형 발전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다음 단락 정경희 의원 법안에서는 폐교에 따른 편입생에게 편입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편입학을 위한 지원금 줬는데 그 학생 편입학 안 하고 대학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그런 지원금은 편입생이 편입을 할 대학에 교육 개선 지원금으로 주는 게 옳습니다. 이걸 왜 개인 학생한테 주는지 저는 좀 웃었습니다. 근데 이런 웃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교직원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거 대학들 많이 입학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대학 숫자를 이렇게 많이 줄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역에 강소 대학들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수년씩 공부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 교수들 그냥 다 실직자로 만들 겁니까?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연구기관에 취직을 하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역량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4분이나 와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관심들 없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4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문사회 분야라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기도 한데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 지역의 많은 그 한계사학, 부실사학들이 정리될 때 인문사회 교수 연구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는 연구재단의 인문사회 학술 연구교수 같은 걸 통해서 심사와 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뒷받침할 학술 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 인문사회 이공계를 막론하고 R&D 예산을 엄청나게 깎고 있는 분란의 와중이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첫 번째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교육 예산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 발전에서는 좀 잠정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저희 교수노조의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적어도 민주당이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을 당장 내일 바꾸더라도 세수 부족하고 예산 부족해서 해야 될 정책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교육부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타겟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동안 대학개혁 담론에서 소외되어 왔던 전문대학을 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지역의 사립대학 절반이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지 말고 입학 정원만 줄여야 되는데요. 사실 지역 사립대학들은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직업 교육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그 구분을 사실 없애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문대학도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2년제, 3년제, 4년제가 다 있죠. 일반 사립대학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관련 법률들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지역의 대학들은 고등직업교육의 틀 안에서 이 정말 이 사회적 수요와 대학 졸업생 인재 배출 사이에 미스매치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한 그 허준희 교수가 있죠. 그 허준희 교수가 작년 여름에 그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진솔하고 정직하고 또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의 반열에 오른 한국 학자가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졸업생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별로 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할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위선과 거짓말 전혀 없는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학문의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꼭 읽어봐야 될 것은 이 창원공단에서 이랬던 걸로 아는데 천연우라는 분의 그 쇠밥 일지라는 책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쇠밥 일지를 보면 이 천연우는 뭐 고등학교 나오고 그 폴리텍 대학을 다녀서 나중에 용접공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던 친구고 글재주가 있어서 지금은 그 작가로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천연우 씨가 이 청강문화산업대학이라는 전문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졸업 축사를 한 게 그 책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천연우 같은 정말 어려운 주변부 청년들이 숙련공으로서 성장해서 우리의 제조 공동화를 막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허준희 교수와 천연우 씨의 그 졸업 축사를 한번 꼭 상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0일 개편안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수능은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그리고 현행 점수 체제를 유지하겠다. 현행 점수 체제라는 것이 백분위와 표준 점수와 또 한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등급이 병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 구조에서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교 내신은 당초에 21년에 사실 고교 학점제에 따르는 성취평가제 방안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1은 상대평가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하겠다는 안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에 윤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기조가 같았거든요. 고1은 상대평가하고 고2, 3은 절대평가하겠다. 근데 왜 절대평가가 돼야 되느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부터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대평가하게 되면 유불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듣느냐, 그 다음에 어떤 학업성 지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듣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경쟁 속에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기존안처럼 고1 상대평가는 어떻게 볼 거냐. 사실 1학년 때부터 과도한 경쟁 체제가 되다 보면 사실 중학생 때부터 고1 과목
상대평가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폭증되겠죠. 그리고 고1 과목을 상대평가 남겨두기 때문에 이게 변별력 장치로 활용돼서 대입에 활용되겠구나. 이런 도식이 형성되면서 교육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도한 경쟁, 사교육 유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로 완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교육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 좀 교육적 당위성에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검토 의견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송한 것은 마지막 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을 응시하는 수능 응시하는 시간에 심화 수학을 신설할 것을 검토한다. 그래서 심화 수학이라는 게 미적분 2 과목하고 기하 과목인데 지금도 사실 이과 계열에서 미적분 2 과목이 어려워서 사교육 가율지구 학원들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하는데 미적분 2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해야 된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적분 2보다 더 난도가 어려운 기하를 섞어서 선택 과목으로 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학원가의 마케팅은 더 저연령층 선행학습으로 내려오기 마련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바로 당일에 크게 3가지 우려의 시선을 냈습니다. 일단 먼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부가 말하는 안정적인 대입 운영을 고려할 때 대학 입시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텐데 현재 대학 입시 전형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 수능 위주 40전형에 40%에 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으면 이 인원이 그대로 정시로 이월이 되는데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거든요. 이 비율이 또 5에서 10% 됩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최소한 70% 정도 이상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사실 수능 상대평가 현행 체제 점수 체계가 유지되면 고등학교 교실은 수능 대비해야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는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습자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특히 수업을 통해서 비판적 질문을 하고 토의 토론 수업이 진행되고 또 협업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준비나 태도 같은 과정 중심 평가가 되겠다.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데 과연 이렇게 대입에서 영향력이 강한 수능을 상대평가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개정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수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인데 교실 수업과 불균형이 매우 크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어렵겠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내신도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 수능의 영향력도 강한 현실이 유지된다라면 고교학점제 사실상 어렵겠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심화 수학을 이제 신설되게 된다면 사실 고등학교 수학이 공통 수학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에서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다 깔리게 되면 3년 내내 차시가 이 과목들만 가지고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수학과 관련해서는 무슨 경제 수학이라든지 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수학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개설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무력될 거다. 그리고 사교육 폭증은 앞서 좀 교육부 안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내신 전과목 상대평가가 되니까 당연히 중학생 때 고등학교 과목 선행해야 된다라는 마케팅이 시작이 될 거고 고등학교 가서는 3년 내내 내신이 대입해서 반영이 될 거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 사교육도 여전할 거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도입되는데 중학생 대상으로 수능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불수능 기조가 유지되면 수능 사교육에
재수생 사교육이 증가하는 이런 우려들이 여전하거든요. 그럼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우려에 제기를 했는데 교육부 시안 발표된 직후에 여기 계신 강민정 의원님께서 주최하셨던 토론회 교원단체 9개 단체 모두 나오셨는데 모두 다 이런 우려점들을 제시를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 시안 가지고 그대로 전국 4차례 권역 설명회를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신 9등급제는 교육개혁과 엇박자다. 여기까지는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5등급으로 전환하는데 상대평가로 한다. 그런데 이제 모든 5등급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학교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지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곧바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5등급 상대평가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는 2017년도에 정책 입장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때도 그 징검다리를 위해서 상대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6년 7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교육적 당위성,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교조라든지 여러 교원단체에서 입장을 내시는 바는 5등급 상대평가를 철회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라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하고 통합형 과목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고 융합적 사고를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정교조 설문에서 보면 교사 79%는 수능의 영향에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공청회가 있는데 그 앞에서 104개 단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일한 의견과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화요일에도 국회 교육위 4분 의원님께서 주최하시는 국회 토론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그리고 교육단체 105개가 모여서 유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교육부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통해서 설문을 해봤더니 70% 가량이 교육부 시안에 찬성했다. 그래서 어떤 설문을 저희가 그 비싼 돈 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데이터 값과 너무 달라서 비교를 해봤더니 설문 문항이 이렇더라고요. 2025년부터 고교 1학년 상대평가 방식이 2학년과 3학년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에 예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 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문 응답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찬성한다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지난주 토론회 사회문화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나쁜 설문조사의 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0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수능 수학하고 국어의 성적 추이를 조금 비교해봤더니 서울과 비서울의 1등급 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차이로 보면 거의 10년 사이에 1등급 비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평가 수능체제 하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실제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19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그 소멸 위기 진입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단계 속에서 대입 상대평가와 과도한 수능의 영향력이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아마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구가 병합되면서 국회의원의 숫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 건강은 어떠한가를 따져봤더니 작년에 질병관리청에서 학생들의 청소년의 이 그 정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 통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40% 이상 경험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포입니다.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도 30%가량 느끼고 있고요. 주관적 수면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2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이런 과도한 상대평가 경쟁 체제하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년 그 유기용 의원실과 저희 단체가 함께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했을 때 초중고 학생 모두 4명 중 1명은 학업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자해와 자살을 떠올려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도 20% 이상 응답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경악스러웠고요. 또 대학 입시로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80% 이상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가 그 상담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경쟁교육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일단 학업 경쟁 부담으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만나본 적 있냐? 98.1%, 그러니까 거의 다 만나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학생들에게 발현되냐? 생활에서 무기력감 호소하는 학생들이 70% 가깝고요. 또 60% 이상이 자해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상대평가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경대 전희정 교수 연구인데요. 30%가량의 학생이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 심리적 정서적 안녕이 침해되고 또 부정적 자아상을 경험하고 있고 과다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을 좀 5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고교 내신 5등급 절대평가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좀 과도기적으로 현실적인 변별력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9등급 절대평가를 시작으로 중기는 5등급 절대평가, 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화를 하는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통 과목 수능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거의 판별할 수 없는 것이 온당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은 수능 1으로 좀 고1이나 고2 수능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능 2는 일반 선택 과목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선다형과 선원 수령을 병합해서 응시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논수령 철제로 전환해서 대학별 논술고사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의 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수능 9등급 절대평가, 내신 5등급 절대평가도 입시에서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변별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두 전형 요소를 가지고도 입시를 치를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또 좀 더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학이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전형 요소를 수능과 학생부와 면접을 3가지를 하고 이 중에 2가지 이하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 100% 전형을 운영을 하고 싶은 대학인데 현실적으로 동점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생긴다라면 지금도 사실 그 대학이 평가원에 요구하면 대학이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수능 성적을 평가원에서 주는 것처럼 동점자에 한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원점수를 평가원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변별력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이 192학점이 졸업 이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192학점을 고등학교 3년 내내 받으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교육과정상 그 과목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예상치 않은 과목이 나왔을 때 뭐 대학에서 학점 드랍하듯이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여유 여건을 위해서 졸업 이수 기준을 좀 192에서 180으로 좀 낮추는 것도 대입 전형 운영과 관련해서 좀 유용한 방안일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5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악성 민원, 그리고 생활지도, 그리고 행정 업무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관련돼서 그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침에 아이들이랑 아침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버님께서 교실 앞문으로 벌컥 열고 들어오시면서 문 앞에 있는 한 남학생 멱살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멱살을 끌고 나갈 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쫓아나갔고 이 아버님께 무슨 일인지 여쭤보았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한 학생이 이 보호자의 아들의 얼굴을 향해서 자를 던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가방 정리하고 막 이제 의자 올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지 모르고 월요일 날 아버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자가 이 눈 옆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자기 아이 얼굴에 자를 던진 이 아이 멱살을 끌고 나가서 야단을 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아버님이 이 아이에게 사과하시도록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시도록 하고 아이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친구에게 다시 사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건이 벌어진 게 2016년이었거든요. 2016년이었는데 지금이나 학교 안에 외부인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이 국민신문고로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가 아침 9시까지 등교하지 않았는데 왜 가정으로 연락하지 않았느냐. 교사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 저희 학교는 아침에 8시 50분까지 등교입니다. 8시 50분부터 1교시 시작 시간이 9시 10분인데 9시 10분까지 아이들이 아침마다 아침 독서를 합니다. 다른 반과 달리 저희 반은 제가 아침마다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이 되면 1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 오지 않은 아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는 아이들의 출결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면 가정에 연락해서 그 사유를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교사들이 아침마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중증 자폐아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증 자폐아동이 수업 시간에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날씨가 깜깜해지고 비가 막 내리고 습해지면 갑자기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그 액팅아웃을 할 때가 있는데 막 박수를 치고 제자리에서 뛰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누가 와야 할까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학급 담임인 제가 이 아이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진정시키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기에 이렇게 자폐아동이나 또는 지적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조기에 진단되고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갈등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초등학교 6년 동안의 학교 생활의 적응을 결정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담임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을 해야 하는 것에 더하여 1학년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 수는 줄이고 이 아이들이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지원을 조기에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그 웹툰 작가가 일으킨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반 학생 중에 ADHD와 틱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전년도에
교보위를 3회 열리게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3회 열리게 된 이유는 교사 폭행입니다. 학급 담임 폭행, 교과전담 폭행, 교감 선생님까지 폭행해서 이 학생이 받은 처벌은 유기정학입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때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 아이들 모두 이 친구를 대단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2년 담임하면서 제가 했었던 노력은 이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가정에서의 협조, 학급 내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건 교사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한 일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실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이 대단히 약하고 또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 인력,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 내엔 대부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급 담임의 SNS를 사칭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학교 밖에서 교사에게 폭행하거나 익명으로 DM을 보내거나 또는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원능력 개발 평가를 빙자해서 익명으로 기입하는 걸 알고 교사들을 성희롱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청에서는 한 선생님이 결국 이제 스스로 교직을 그만두시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ADHD와 틱이 있는 이 아이들, 만약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당연히 교보위를 통해서 처벌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그 처벌하는 것이, 처벌로 끝내는 것이 교육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교실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수업 시간이니까 교과서를 꺼내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그 아이에게 맞거나 또는 그 아이가 계속 제 말을 무시했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지금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공격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하고 있어서 1시간 내내 그냥 두었습니다. 1시간 내내 그냥 두고 수업 시간 내내 종이칼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칼을 만들고 제게 다가와서 종이칼을 쉬는 시간에 휘둘렀습니다. 보통의 교사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휘두르는 아이에게 위험하다 하지 마라 라고 했겠지만 저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손으로 같이 쳐주고 대단히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도록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칼 만드는 모습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태도를 계속 한 달 반 정도 지속한 후에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쉬는 시간까지 다 풀어서 저에게 검사받으러 올 정도로 아이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매 수업 시간마다 하루에 많으면 10번 이상의 틱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작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동작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문장을 읽어볼 때 정서위기 학생과인데 갑자기 동작틱을 하면 거기까지 읽은 내용이 사라집니다. 다시 정서위기 학생과 특수교육한테 다시 틱을 하면 그 정보가 사라져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과제 수행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양해해 줬고 그래서 이 아이는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행위, 그 행위 이전에 어떤 선행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교사들이 이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학폭 사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학폭 사안인데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쉬는 시간에 수업 종이 치고 교실에 들어가는데 한 남자아이가 커피 믹스 봉투를 딱 뜯어서 그 꼭지를 딱 뜯어서 옆 친구 등에다가 촥 뿌립니다. 그리고
냄새 좋다라고 하고 그냥 앉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장난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사과해 라고 말했을 때 미안해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학생 선도위원회가 열렸는데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부모를 모셔놓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적 지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아이와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가 한 행동을 절대 인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교원의 경력, 연수, 연구 여러 가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현장에서 연구한 것들을 학술지 논문에 기재하거나 또는 어느 대학에 강의를 나가거나 또는 책을 내거나 했을 때 이러한 연구 실적이 반영이 될까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타인의 연수를 들었을 때 연수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의 연수를 들었을 때만 연구가산점이 인정이 되고 또 하나 연구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만 연구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제가 왜 이 연구가산점에 대해 말씀드렸을까요? 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 교권 보호에 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교원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근본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고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이 잘 신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령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가고 나면 업무를 하느라 바쁩니다. 저희 학교에 올해 공무원 번호가 16,000번이 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무원 번호가 26,000번이 넘고요. 네. 공문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합산하면요. 네. 방과 후에 아이들 교과 보충 지도하고 학생 상담하고 또 학생 지도에 대한 교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나누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종 매뉴얼 지침들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학교 폭력 매뉴얼만 해도 200쪽이 훨씬 넘고요. 방과 후 매뉴얼만 해도 180쪽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매뉴얼들, 복잡한 매뉴얼들 그때그때마다 잘 따라서 지키느라고 정작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 대화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가르칠 시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범교과 의무 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고 제가 3번째 써놨는데요. 2019년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교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창체 시간의 약 161%를 초과해서 타 법률이 이 수업 내용을 강제하고 있고요. 중등은 208%, 고등학교는 156%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사회 요구에 의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판단에 의해서 학생의 발달이 아니라 사회의 판단에 의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었고 교실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운영되었습니다. 정치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치인 출신의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이 정해놓은 교육정책 틀을 하느라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생의 발달을 중심으로 교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